선주교 위에서 한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다리돌을 붉게 물들였죠. 죽어가는 그의 이름은 정몽주, 고려 왕조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마지막 충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를 죽인 사람은 이방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가 왕이 되는 길을 막는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한 거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라며 함께 가자던 이방원의 말을 거절하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 라며 충절을 지킨 정몽주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피가 마르기도 전에 조선이 세워졌고 이성계는 왕이 됐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칼을 휘두른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신하들을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한 겁니다. 정몽주를 죽인 그 손이 이번에는 정도전을 겨냥했고 새로 세운 나라는 건국 6년 만에 다시 피로 물들게 됩니다. 한번 칼을 든 사람은 쉽게 칼을 내려놓지 못하죠. 그럼 지금부터 조선이 건국된 직후 왜 왕실이 다시 칼로 갈라졌는지 그 피 튀기는 밤의 전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었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잔재가 곳곳에 남아있었고 새 왕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죠. 겉으로는 축하 분위기였지만 속으로는 누구도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반란이 터질 수 있었거든요. 특히 고려의 옛 신하들과 왕족들은 조선을 정통 왕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역적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도 은밀히 퍼졌죠. 태조는 이 불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큰 숙청보다는 포용을 택했죠. 고려 때 관리들을 일부 그대로 두고 옛 제도도 급하게 바꾸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용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너무 관대하면 왕권이 약해 보이고 너무 강경하면 반발이 터지죠. 이 줄타기가 태조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신하들은 계산을 시작합니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밀려날지, 누가 땅을 받고 누가 관직을 잃을지. 고려의 간판을 떼고 조선의 간판을 다는 순간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는 걸 모두가 알았거든요. 겉으론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새 왕조는 명나라의 인정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태조는 급히 사신을 보내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겼다고 알렸고 명나라의 반응에 따라 모든 걸 조절해야 했죠. 말투 하나 예절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국호를 정하는 과정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죠. 고려를 배신한 나라로 보일지, 오래된 역사를 잃는 나라로 보일지 그 한 글자가 외교와 정통성을 동시에 결정했습니다. 태조는 겉으로는 자신이 결정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신하들이 깔아놓은 길을 따라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발표되지만 설계는 신하가 한 겁니다. 정도전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도전이 꿈꾼 나라는 특별했습니다. 왕이 이때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였죠. 신하들이 제도와 법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왕은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려 했습니다. 이건 매우 급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왕은 절대 권력자였고 신하는 그 명령을 따르는 존재였죠. 하지만 정도전은 달랐습니다. 고려 말의 혼란을 보면서 왕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망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문서를 만들고 제도를 다듬었죠. 육전 체계를 정비하고 관료 제도를 만들고 군사 조직을 재편했습니다. 겉으로는 왕을 받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불씨가 됩니다. 공신 책봉은 첫 번째 폭탄이었습니다. 태조는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땅과 노비, 관직을 나눠줬죠. 이건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편이라는 연대를 만드는 작업이었거든요. 문제는 그 연대가 너무 강해지면 왕도 위협받는다는 점입니다. 공신들은 보상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더 많은 걸 원하게 됐죠. 한번 기대치가 올라가면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왕자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방원을 비롯한 태조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왕조를 세우는데 피를 흘렸습니다. 정몽주를 제거한 것도 위화도 회군을 지지한 것도 왕자들이었죠. 그런데 공신잔치에서 왕자들이 뒤로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만이 쌓입니다.
이방원은 특히 그 불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세운 나라인데 정도전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죠. 더 화가 난 건 공신 책봉 순서였습니다. 이방원은 정몽주를 제거하고 왕조 건국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정작 공신 명단에서 그의 순위는 높지 않았습니다. 이성계의 옛 부하들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했죠. 이방원은 이걸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도전도 이방원을 경계했습니다. 너무 강하고 너무 위험하고 무엇보다 필요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정몽주 사건이 그걸 증명했죠. 정도전의 눈에 이방원은 길들일 수 없는 맹수였고 언젠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태조는 중도파와 반대파까지 품으려 했습니다. 한쪽을 싹 쓸어버리면 당장은 조용해도 나중에 복수의 불씨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는 두 가지로 읽혔습니다. 누군가는 관대한 왕이라고 봤고 누군가는 약한 왕이라고 봤죠. 새 나라가 흔들릴 때 약해 보이는 왕은 가장 먼저 공격받습니다. 이게 태조의 실수였죠. 정도전은 이 관대함을 이용해 구조를 더 단단히 굳혔습니다. 관제를 정비하고 법을 만들고 의식을 정하고 군사체계를 손봤죠. 왕이 바뀌어도 나라는 계속 돌아간다는 시스템을 만들려 했고 그 중심에 자신을 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군대였습니다. 사적인 군대가 남아있으면 언제든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으니 군권을 국가로 모으는 게 급선무였거든요. 정도전은 이걸 알았고 왕자들의 사병을 없애려 했습니다. 여기서 이방원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사병을 가진 사람들 중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방원이라는 걸 정도전도 알았죠. 그래서 그를 먼저 제거하려 했고 이방원도 그걸 눈치챘습니다. 누가 먼저 칼을 빼느냐의 문제가 된 겁니다. 태조는 수도 문제로도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개경에는 고려의 기억이 너무 많았습니다. 건물마다 거리마다 고려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사람들도 여전히 고려를 그리워했죠. 태조는 새 나라를 새 땅에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게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였던 겁니다. 천도 후보가 여러 곳 올랐습니다. 신하들은 비용과 민심을 걱정하며 반대했고 태조는 상징과 결단을 앞세워 밀어붙였죠. 결국 한양으로 방향이 잡혔고 궁궐 공사가 시작됩니다. 궁궐의 기둥 하나, 성벽의 돌 하나가 권력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이방원은 그 사이 명나라 외교에서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내가 움직이면 나라가 산다는 경험을 쌓았죠. 명나라에서도 그를 특별히 대우했고 이 소문이 조정에 퍼지면서 그의 위치는 더 강해졌습니다. 자신이 왕좌에 가까워질수록 정도전 같은 신하들이 더 경계한다는 것도 느꼈죠. 명나라의 태도는 거칠었습니다. 조선이 조금만 삐끗해도 호통을 쳤고 문서 한 줄을 트집 잡으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태조는 고개를 숙이며 시간을 벌었지만 속은 타들어갔죠. 그 와중에 왕실 안에서는 더 큰 문제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태조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첫 번째 부인과 나중에 맞이한 왕비 강씨였죠. 첫 번째 부인의 아들들은 이미 장성했고 전쟁과 정치에서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방원은 정몽주를 제거하고 왕조 건국에 결정적 역할을 했죠. 반면 왕비 강씨의 아들들은 어렸지만 왕비라는 지위와 함께 정통이라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왕비 강씨는 단순히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 왕조의 불안 속에서 자신의 자식이 살아남으려면 세자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판단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왕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세자가 아니면 언제든 제거될 수 있었거든요. 태조는 처음엔 장자 계승을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큰아들이 자연스럽고 안정적이라는 논리도 있었고 신하들도 그쪽이 덜 위험하다고 봤죠. 하지만 이방원이라는 변수가 모든 계산을 흐렸습니다. 그는 너무 능숙했고 너무 거칠었고 무엇보다 필요하면 피를 묻힌다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정몽주를 제거한 사건은 이방원의 이름에 붉은 줄을 그어버렸습니다. 새 나라를 위해 했다고 말해도 태조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내게도라는 불안이 남았죠. 아버지조차 두려워
두려워하는 아들, 그게 이방원이었습니다. 태조는 이방원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이 세자 책봉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죠. 정도전은 이 불안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강한 왕자보다 길들일 수 있는 어린 세자를 원했고 왕비 강씨의 아들 방석이 바로 그 조건에 맞는다고 판단했죠. 방석은 어렸고 순했고 무엇보다 정도전의 설계를 방해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정도전은 방석을 세자로 만들면 자신의 제도 설계를 완성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어린 왕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르기 쉽고 그러면 신권이 강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세자 책봉이 논의될 때 태조는 여러 의견을 듣는 척했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사랑과 정치, 두려움과 계산이 한꺼번에 그의 손을 잡아당겼거든요. 왕비 강씨를 사랑했고 이방원을 두려워했고 정도전의 논리를 따르는 게 안전해 보였습니다. 결국 세자는 어린 방석으로 결정됩니다. 겉으로는 성품이 이유였지만 속으로는 권력 균형이 작동한 결과였죠. 이 결정은 왕자들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이방원을 비롯한 형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방석과 그의 동생 방번은 세자의 지위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조선은 이제 나라가 아니라 전장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은 신하들에게도 신호가 됐습니다. 정도전 쪽 사람들은 이제 우리 체제는 안전하다고 믿었고 이방원 쪽 사람들은 이제는 결판이 난다고 느꼈죠. 중립은 사라졌습니다. 태조가 원했던 건 조용한 승계였을 겁니다. 하지만 조용한 승계는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 다른 쪽은 불안해지고 불안은 칼을 만들죠. 이방원은 겉으로는 물러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사람을 모으는 법이 있었습니다. 불만을 가진 공신, 소외된 무장, 정도전에게 밀린 사람들이 하나둘 그의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죠. 그들은 서로를 설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공통의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륜 같은 인물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하륜은 정도전에게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정치로 갚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방원은 그의 감정을 읽었고 하륜은 이방원의 야심을 읽었죠. 서로의 욕망이 서로를 살린 겁니다. 정도전은 반대로 방심했습니다. 체제를 설계한 사람은 체제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기 쉽죠. 하지만 체제는 종이 위에 있고 칼은 사람의 손에 있습니다. 정도전은 문서와 법을 믿었지만 이방원은 사람과 칼을 믿었습니다. 이 차이가 승패를 갈랐죠. 태조의 건강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약해지면 궁궐안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결정을 미루던 일들이 갑자기 결정되고 숨기던 마음들이 갑자기 드러나죠. 왕비 강씨가 병들었다는 소문은 궁궐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왕비가 약해지면 방석의 방패가 얇아지고 방석이 약해지면 정도전의 설계도 흔들리니까요. 실제로 강씨가 세상을 떠나자 균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태조는 깊이 흔들렸고 신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다음 수를 계산했죠. 슬픔은 개인의 문제지만 계승은 국가의 문제였습니다. 왕비가 죽자 방석의 보호막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 어린 세자를 지킬 사람은 정도전과 소수의 신하들 뿐이었죠. 이방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치가 죽은 뒤 왕실은 상목 문제로 명나라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예법 하나가 외교 문제로 번지고 그 과정에서 누가 명나라에서 대우받는지가 또 권력의 신호가 됐죠. 이방원이 명나라에서 특별히 대접받는다는 소문은 조정에 퍼졌습니다. 저 사람은 밖에서도 통한다는 인식은 안에서 그를 막기 더 어렵게 만드는 무기가 됐습니다. 명나라는 이방원의 능력을 인정했고 때로는 그를 통해 조선과 소통하려 했습니다. 정도전은 그래서 더 서두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방원의 기반이 커지니 먼저 군권을 확실히 쥐고 왕자들의 칼을 무디게 해야 했죠. 그 결과가 사병혁파입니다. 명분은 국가 안전이었지만 효과는 뻔했습니다. 이방원의 손에서 칼을 빼앗는 일이었고 이방원은 그걸 체면이 아니라 목숨 문제로 느꼈습니다. 사병을 잃으면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당시 왕자들과 공신들은 각자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고려 말부터 내려온 관행이었죠. 하지만 정도전은 이 관행이 새 나라를 위협한다고 봤습니다. 사병이 있으면 언제든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군대를 국가 통제 아래 두려 했습니다. 이방원 입장에서는 이게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정도전은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조직을 다듬었습니다. 의심받을수록 더 강해져야 한다는 논리였지만 그 강함이 오히려 의심을 키우는 역설도 있었죠.
조정 안에서는 누가 나라를 지키는가라는 질문이 커졌습니다. 무장은 피로 답하고 유학자는 문서로 답했죠. 둘의 답이 다를 때 왕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로 평가받습니다. 태조는 무장 출신이라 무장들을 이해했지만 새 나라의 틀은 유학자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조의 마음은 자주 갈라졌고 그 틈에서 왕자의 정치가 시작됐죠. 이방원은 공격의 이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정도전이 왕자들을 해치려 한다는 공포가 돌면 선제 행동이 정당화되거든요. 말이 먼저 달리면 칼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정도전 쪽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왕자를 견제할 사람들을 배치하고 이방원에 가까운 인물을 떼어놓으려 했죠. 하륜을 밖으로 보내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견제는 오히려 확신을 줍니다. 나를 자르려 한다는 확신 말이죠. 정치에서 확신은 가장 위험합니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끝나고 행동만 남거든요. 이방원의 집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공신이지만 서운한 사람, 무장인데 설 자리가 없는 사람, 정도전에게 밀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서로를 오래 설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공통의 적이 있었으니까요. 거사는 늘 명분이 필요합니다. 이방원은 왕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어야 했고, 그래서 아버지의 병환과 궁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로 엮었습니다. 반대로 정도전은 왕을 위한 체제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흔들리지 않게 신하가 바치겠다는 논리였죠. 그런데 그 말이 커질수록 왕자들은 왕을 빼앗는다고 들었습니다. 태조는 사람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믿을 사람이 둘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정도전도 나라를 원했고 이방원도 나라를 원했습니다. 다만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가 달랐죠. 1398년 여름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궁궐 밖은 평온해 보였지만 안에서는 밤마다 보고가 오갔고 문 하나가 열릴 때마다 누군가는 손을 떨었습니다. 거사 전날의 술자리 이야기는 상징적입니다. 누군가는 방심했고 누군가는 그 방심을 기다렸죠. 역사에서 방심은 대개 피로 기록됩니다. 이방원은 선수를 치지 않으면 끝장이라고 판단합니다. 사병을 빼앗기고 사람을 떼어놓고 세자를 확정하는 흐름이 이어지면 다음은 자신이 제거되는 그림이라 느꼈거든요. 그가 준비한 건 거대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일 사람, 문을 열 사람, 망설임 없이 칼을 뽑을 사람이었죠. 쿠데타는 숫자보다 속도로 이깁니다. 궁궐로 향하는 길에서 그는 형제들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함께하자는 말, 모른 척 하겠다는 말, 집에 있으라는 말이 뒤엉켰고 형제들 사이의 거리는 그날 밤 더 멀어졌죠. 궁 안에서는 세자 측도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가능성을 믿는 사람만 합니다. 설마 왕자가 정말 칼을 들겠냐는 순간 이미 반은 진 겁니다. 그 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정도전의 머리, 남은과 심효생 같은 핵심 인물들의 손, 그리고 세자 방석을 지키는 울타리였죠. 그 셋이 무너지면 체제는 한꺼번에 꺾이니까요. 이방원의 부하들은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정도전의 집을 먼저 포위했고 남은의 집도 동시에 습격했습니다. 정도전은 잠에서 깨어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칼을 든 무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정도전은 저항할 틈도 없이 제거됐습니다. 남은과 심효생도 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불이 나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동안 태조는 거의 중심에 없었습니다. 병든 왕은 상징일 뿐이고 실제 권력은 움직이는 칼이 가져갔죠. 태조는 궁궐 안에서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군대는 이미 이방원의 손에 있었고 신하들도 대부분 이방원을 지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정도전은 설계자였지만 전쟁은 설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가 만든 제도는 그날 밤 그를 지켜주지 못했고 사람들은 종이보다 칼을 더 빨리 따랐습니다. 정도전은 평생 붓으로 나라를 설계했지만 결국 칼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죠. 세자 방석은 어린 나이로 정치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싸움을 만든 적이 없지만 그의 이름이 싸움의 이유가 되었고 그 이유는 누군가
누군가의 목숨을 요구했죠. 동생 방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형제는 세자와 왕자라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이방원은 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그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거사가 끝나갈 무렵 궁궐은 이미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어제까지는 전하의 뜬이었고 오늘부터는 살아남은 자의 뜬이었죠. 권력은 하루아침에 주인을 바꿨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원은 아버지에게 왕을 지키려 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위험했다. 세자가 위험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하지만 그 말의 진짜 대상은 조정이 아니라 역사였습니다. 태조는 그날 밤 너무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정치적 동지, 사랑했던 왕비의 빈자리, 그리고 내가 만든 나라를 내가 다스린다는 마지막 환상까지요. 살아남은 신하들은 다음 수를 골랐습니다. 이방원이 바로 왕위에 오르면 반발이 폭발할 수 있으니 먼저 둘째 형 방과를 올려 시간을 벌자는 계산이 나왔고 그 계산은 곧 현실이 됐죠. 태조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칼로 조정을 뒤집은 순간 태조의 권위는 회복하기 어려웠죠. 왕이 살아있어도 왕의 말이 힘을 잃으면 그건 끝난 겁니다. 태조는 정도전의 죽음을 막지 못했고 세자의 죽음도 막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왕비의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이 충격은 태조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그래서 조정은 형식을 찾았습니다. 반란이 아니라 정리, 사륙이 아니라 처벌, 쿠데타가 아니라 승계로 말을 바꿨죠. 말이 바뀌면 죄도 바뀌고 죄가 바뀌면 다음 왕조의 얼굴도 바뀝니다. 이방원은 그 말을 만드는데 능숙했습니다. 살아남은 신하들은 다음 수를 골랐습니다. 이방원이 바로 왕위에 오르면 반발이 폭발할 수 있으니 먼저 둘째 형 방과를 올려 시간을 벌자는 계산이 나왔고 그 계산은 곧 현실이 됐죠. 방과는 큰 야심이 없었고 정치적 기반도 약했습니다. 완충제로는 적합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태조는 결국 포기처럼 보이는 결단을 합니다. 왕위를 내려놓는 길을 택하는 순간 그는 왕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고 국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새로운 왕을 세웠죠. 1398년 9월 태조는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재위 7년 만이었죠. 그리고 둘째 아들 방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정종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권력은 이방원에게 있다는 걸요. 정종은 형식적인 왕이었고 실제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은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왕위에 오르지 않았지만 왕보다 강한 힘을 가진 겁니다. 태조는 왕위를 내려놓은 뒤 한양을 떠났습니다. 고향인 함흥으로 내려가 칩거했죠. 아들들의 싸움을 보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세운 나라가 피로 물드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훗날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긴 것도 이때였습니다. 태조가 함흥에서 돌아오지 않자 조정에서 사신을 보내도 소식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정종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아직 왕위에 오르진 않았지만 이미 모든 시선은 다음 왕으로 향했고 태조의 조선은 그날 밤부터 다른 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1398년 8월 조선은 건국 6년 만에 피로 물들었고 그 피는 왕실의 것이었습니다. 이방원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왕이 되는 것보다 때를 기다렸다가 정당하게 왕이 되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그때는 곧 올 겁니다.